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의 작전 담당 존 리처드슨 제독과 중국의 우생리 제독이 최근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원격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해군 장성은 29일 1시간가량의 비디오 회의를 통해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미국 군함의 근접 순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리들은 이번 화상회의가 양국 해군 간 세 번째 접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구축함 라세노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이번 행동은 심각한 도발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오스트리아 방문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리 장관은 28일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시리아 사태를 놓고 양자간 다자간 회의를 잇따라 갖고 사태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각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 달 2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위안부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열린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며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으며 서로 공유 가능한 인식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도 있다며 그런 과제를 포함해 경제, 문화, 안전보장, 환경, 인적 교류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협력을 진전하는 회합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28일 개최되는 시리아 사태 관련 회담에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이란이 초청되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어떻게든 이란이 시리아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과 관련해 일부 토론할 부분이 있다며 이란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란이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한 뒤 미국과 공식 협상장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요격용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8일 홋카이도 치토세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패트리어트 미사일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 15곳에 모두 34기가 배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북한 등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 전역에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라크 전에도 사용됐던 지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군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억류돼 있던 338명의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육군 대변인은 군 당국이 27일 삼비시 산간 지역에 있는 보코하람 수용소를 기습해
납치 피해자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남성 8명과 여성 138명, 그리고 어린이 192명이며 이들은 일단 무비마을로 옮겨져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단체 대표단이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방북했습니다.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첫 번째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한국 청와대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국제적 규범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단체 대표단이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방북했습니다. 5년 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이뤄진 한국 국민의 평양 방문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8년 만에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한 한국 노동자 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노동자 단체 대표단 160여 명은 28일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순수한 체육교류 행사인데다 8.25 합의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를 감안한 조치라고 승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오늘도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에서 처음 열린 뒤 지난 2007년 한국 경남에서 열린 뒤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평양의 능라도 경기장에서 열리며 두 차례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표단이, 북측에서는 조선직업 총동맹이 참가합니다. 한국노동자단체 대표단은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남북 교류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막혔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처음 트는 마중물로 그것이 다시 대화를 이루어가도록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한국노동자단체 대표단의 이번 방북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간 민간교류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7년 만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방북을 승인한 데 이어 전날에는 5.24 제재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북한의 산림조성과 농업지원 사업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의 대북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북민역 관계자들도 최근 방북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 민간단체 지원 제의에 거부감을 보이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 역시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전보다는 폭넓게 민간 교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첫 번째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회의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청와대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6차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리 중국 총리가 모두 모이는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중 3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담은 지난 4차와 5차 회담 때 공동선언을 채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일 중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한일 중 정상회담이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와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한중일이라는 표현 대신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정상회담 개최 순서에 따른 표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리 총리의 한국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역대 중국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박 대통령과 리 중국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양국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도발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과 리 중국 총리의 만남은 지난달 2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면담을 포함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5개월여 만으로 양국 간 가장 큰 쟁점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규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들을 비롯해서 한일 양국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두 정상 간 오차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측과 협의가 됐으며 기자회견을 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회담은 양국 정상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와 지난 3월 리콴유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당시 만나긴 했지만 회담을 갖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외교는 지난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2013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북한 핵 문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PPT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남중국해 지역은 한국으로선 물동량의 30% 그리고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N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UN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회견에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based on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전 가족이 모두 이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며 UN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vinced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of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recommended by the 북한의 COI.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하고 UN 총회가 결의한 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UN 안보리는 지난해 말 표결을 통해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fore that would be then a turning point of sorts in 안보리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아직 안보리 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9일 UN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에서 27일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하고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매우 갈망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are very hungry for information and the black markets. 북한에서 외부 정보 공유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암 시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나라 밖의 라디오 방송 등 외부 매체를 접하는 주민들 역시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정보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게 미국의 우선 정책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 접속을 늘리도록 하는 건 미국 대북 인권 전략의 중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ncreasing access to independent sources of information is a critical part of our human rights strategy for North Korea. 버스비 차관보는 이를 위해 2014년 회계연도에 VOA와 RFA가 하루 11시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8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송국 등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차관보는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을 통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efector voices we feel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conversation about information flows because they know best. 탈북민들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야 하고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와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날 오찬 연설을 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역시 북한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외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oadcasts and media and SIM cards. Anyone who can get a little SIM card with access to the internet. 방송 등 여러 매체들과 인트라넷이나 손전화기, 즉 휴대폰에 넣을 수 있는 심 카드에 여러 정보를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게 이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It would not be a bad thing i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ring the messages of freedom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y enjoy. 한국 정부가 여러 사안들을 우려해 대북 방송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메시지를 북한에 있는 사촌과 삼촌 등 주민들에게 보내는 건 나쁜 게 아니란 지적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영국 BBC 방송에도 대북 한국어 단파 방송 개시를 권고해 최근 개설 결정이 났다며 한국 정부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북한에 다양한 정보를 보내고 있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 인민군대위 출신인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입니다. 탈북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별걸 다 해요. 자, 이건 단파 라디오. 삐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드벌리를 통해서. 이거는 중국을 경유해서 가고 이건 그냥 중국산이에요. 단파, 중파 나오는 거. 지금 강철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덜려요, 이게. 북한에서 배터리가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라디오가 전체 다 나오고 덜리면 배터리가 돼서 건전지 작용을 합니다. 북한에서 제일 사람들 필요로 하는 이 전지, 이것도 되고.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는 메모리 막대기, 즉 USB를 북한에 보내는 게 지금은 대세라면서 손톱만한 크기의 메모리에 영화 100편까지 담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을 USB에 담아 북한인들이 인트라넷에 연결만 하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 전달 방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북한에 무궁무진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자유라는 거죠,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얻어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들을 수 있는 자유, 또 알 수 있는 자유, 여행의 자유,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어떤 그 발언권의 자유까지 이제 허용되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얻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진정한 대북 지원이고 대북 활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던 강철환 대표와 김성민 대표는 북한 정권의 거짓말을 타파하는 진실한 정보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켜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한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식량 사정이 더 나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3만 8천 톤, 12만 7천 톤을 수입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곡물 수입액도 1,87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1%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와 쌀, 잡곡, 밀가루,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천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8%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760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올해 5,64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9월 초 기준으로 북한이 외부로부터 수입한 곡물량은 12만 7천 톤이라며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7만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9월 초 현재 수입과 외부 지원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14만 2천 톤이라며 식량 부족분의 3분의 1에 불과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27일 VOA에 외환 보유고 부족이 북한이 곡물을 많이 수입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곡물을 많이 수입하려고 해도 아마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좀 타이트해가지고 곡물을 더 이상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권 원장은 또 지난해 가을 작황이 좋아 올해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며 북한이 특별히 곡물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수입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이렇게 수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에서 이거 곡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거든요. 만일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는 추세였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수입을 했을 텐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돼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올해 북한이 전체적으로 최소 소요량 기준의 식량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식량 사정은 올해에 비해 더 나쁠 것으로 권 원장은 전망했습니다. FAO 추정에 의하면은 금년도 북한의 그 가을 작황, 그중에서 쌀과 옥수수를 합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한 60만 톤 정도 낮은데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하고 견적을 쪽에 100에서 한 120만 톤 정도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도 무리가 아니죠. 콩하고 감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도 곡물 생산량은 아마 440만 톤도 더 못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년도 식량 상황이 엄청 심각한 겁니다, 지금. 권 원장은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5만 톤을 넘지 못한 데다 북한의 곡물 수입 능력마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내년 곡물 부족량 100만 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공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해 60만 톤가량 감소한 37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32,14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출신 주민들, 즉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매년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목동 운동장에서 열린 올해 대회를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국방부 취타대 행진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목동 운동장 제33회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이북5도위원회와 사단법인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가 함께 하나되자 이북도민, 일원하자 남북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지난 1983년 대통령기 쟁탈 이북5도 체육대회로 시작해 그동안 전국 850만 이북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탈북민 1200명도 참석해 함께 대회를 치렀는데요. 다 함께 뭉쳐서 빨리 통일돼서 한 길로 한 집 식구처럼 같이 사는 게 좋지요. 대회가 시작되고 함경북도 선수단과 평안남도 선수단 등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입장했습니다. 또 임원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순서는 평안북도, 황해도, 특히 각 선수단 뒤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팀들이 함께 입장했는데요. 각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북청 사자놀이라든지 황해도 봉산군의 봉산탈춤이라든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단도 뒤를 따라 함께 입장했습니다. 우리 사물이죠, 여기. 이렇게 이런 큰 경기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비는 굿입니다. 평안북도 선수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 한국에 아직 수복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합니다. 이북5도에 각각 도지사를 두고 있고요. 도지사는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은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상징적으로 이북5도가 수복될 때까지 임시도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남진 평안남도 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특히 탈북 후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북한 이탈 주민 1,200명이 자리를 같이 하고 체육대회 종목에도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북 도민이 하나 되어 기필코 남북 통일을 이뤄냅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이북도민 15,000여 명과 탈북민 1,2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각 도를 대표하는 이북도민과 탈북 주민 선수들이 축구와 육상, 줄다리기 등 8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매년 체육대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서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고향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북도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금년엔 저희가 이제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딸아이가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딸아이하고 둘이 처음 참가합니다. 네, 지금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저희가 이걸 참석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마음 설렙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되어서 특히 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이 대회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함경남도 북청은 옛날부터 북청 사자놀이로 유명합니다. 그 사자의 그러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 북청 군민회가 또 함경남도를 대표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부탁드리면서 함경남도 화이팅! 젊은 사람이 이런데 잘 안 나왔구만. 이건 각 도마다 보면은 각 도로 하고 가을에는 5도 전부 종합적으로 하고 그래요. 자꾸 작아지지. 1세대들은 다 가짜나 봤어요. 저기 입구에서 보라고 저런 할머니들이 다 그래도 자기 고향 생각해서 전부 오시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이북도민들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이제는 1세대들보다는 2세대나 3세대들이 더 많이 참가합니다.
10대들이나 20, 30대들이 1세대들을 대신해 각 도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한 경우가 많았고요. 응원석에서도 2세대나 3세대의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예, 저도 외국에서 살다가 이번 처음 온 거예요. 저쪽에는 저도 지금 우리 딸하고 같이 왔는데 잠깐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고향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참석하면서 이제 아버님 제 고향을 같이 고향 분들도 만나고. 저도 처음인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엄마한테 이런 얘기 들었지만 또 이렇게 처음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전에는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너네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올해 굉장히 많이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지금 아마 응원석에 있을 거예요. 어딘지. 이 국민이 이름으로 힘차게 선언하고자 합니다. 하나 되자 이북도민, 이룩하자 남북도민,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개최를 선언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이북도민체육대회. 올가을에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요 며칠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또 전 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자, 먼저 미국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2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중동에서 미군의 전략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출석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사실 외부에서는 그냥 IS라는 이 두 글자 약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죠. 예. 이 단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습에만 역할을 한정했던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상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습을 늘리고 지상작전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르는데 미국은 지난해부터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 지상군 투입이나 혹은 지상에서의 전투 임무 수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에서는 그런 입장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건 아니군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모의 병력이 지상작전을 수행할지 역시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은 ISIL에 맞서 싸우는 세력에 대한 지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런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한 공습이라든지 또 지상 공격 역시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좀 뭐 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만 역시 결론은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그 미군 특수부대원이 이라크에서 ISIL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때 당시에 미국이 지상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크루드 민병대를 도와서 ISIL에 붙잡혀 있던 인질 70여 명을 구출했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원 임무로 투입이 됐던 미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ISIL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네. 미군이 이라크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시작한 후에 나온 첫 전사자로 기록이 됐었는데 사건 직후에 미 국방부가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격을 받고 숨진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인 것처럼 규정을 해서 뭐 당시 많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비판이 일었었죠. 예. 하지만 그저께 청문회에서는 카터 장관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그냥 지원 임무가 아니라 전투 상황으로 분명히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군이 지상작전을 벌인다면 특수부대원들이 현지 병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ISI를 겨냥한 제한적인 작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이미 나온 게 있던데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날 카터 장관과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던포드 합참 의장 역시 자신이 백악관에 제안한 ISIL 대응 전략에는 지상군 투입 방안 역시 포함돼 있음을 시사를 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미군의 지상작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이렇게 그 미군 당국자들이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 아무래도 공습 지원만 하는 것이 기대한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 인식이죠. 어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카터 장관 역시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5억 달러를 투입해서 ISIL에 대응할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실망스러운 실패였다 이렇게 자인을 했고요. 예. 미국은 시리아 외부에서도 대규모 병력을 육성한 후에 ISIL 대응 작전에 투입한다라는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래서 이달 초부터 이런 방식을 포기를 하고 대신 이미 ISIL에 대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3R 그러니까 세 가지 R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세 가지 R이 뭘까요? 예, 이렇게 뭐 3대 전략, 4대 정책 뭐 이런 식으로 명명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죠. 예. 이 3R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R은 시리아 내 ISIL 본거지인 라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R은 이라크 중부 요충지로 지난 5월 ISIL이 장악한 라마디, 그리고 마지막 R은 영어로 기습작전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레이드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라카, 라마디, 레이드, 즉 라카와 라마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겠군요. 예,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미 라카에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습을 강화했다고 밝혔었는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지 ISIL 대응 세력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한편 라마디는 이라크 중부의 요충지인데 지난 5월 ISIL이 기습작전을 벌여서 여기서 이라크 군을 몰아내고 장악을 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라크군의 ISIL 대응 능력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었고요. 하지만 이 카터 장관의 그저께 발언으로 라마디에 대한 탈환 작전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군 관계자가 라마디를 탈환하는 작전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네, 자 그동안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사실 그 의회에서는 좀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의원들 어떤 발언이 있었을까요? 예, 뭐 비판의 목소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대표적인데 미국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은 이 ISIL이라는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 시작부터 실패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맥케인 의원은 그동안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거듭 요구를 했었는데 그저께 청문회에선 시리아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서 공습을 벌이고 있고 적극 그 군사 개입을 하면서 중동에서 영향력을 더욱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카터 장관은 여러 의원들의 이번 비판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ISIL을 격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중국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진입한 데 대해서 연일 강하게 항의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11위 해리 이내 진입을 시켰었는데요. 중국이 28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공식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할 수도 있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국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 때문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스프래틀리 군도 역시 자국 영토다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이곳에 인공섬을 매립을 하고 또 군사시설을 건설했고 또 인공섬 주변 12해리 역시 자국경해다, 이런 주장인데 하지만 미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법에 따른 항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해군함이 중국의 허락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을 했다면서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국 주권을 위협하고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매체들 더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 또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관련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도 전쟁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 군함을 추적하고 계속 해당 해역을 항해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로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면 전자방해 장비나 소리도 이용해서 적을 퇴치하는 음향 대포를 동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레이더로 미 군함을 조준을 하거나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하는 방법 역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 기관지가 보통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을 하는데 매우 그렇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역시 궤를 같이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중국인들이 미군의 이번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 역시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미국은 앞으로도 남중국해에서 순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이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항해 자유를 수여하기 위해서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해당 해역과 상공해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 역시 저희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순찰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로 군함을 보낼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순찰 임무를 벌일 때 중국 군함이 추적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이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안전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물론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해당 해역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특정한 당사국에 의해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영유권 분쟁 지역과 해역의 정보와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터넷 자유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예,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28일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자유를 조사해봤더니 5년 연속 악화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각국 정부들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고 또 웹에 대한 검열 역시 강화됐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네, 자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전 세계 65개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검열과 감시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인터넷상의 의견에 대한 대응 등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가별로도 역시 차이가 있겠군요. 예, 보고서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또 자유롭지 못한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조사국들을 분류를 했는데요. 인터넷 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로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캐나다, 독일, 호주, 미국 순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나라에는 18개 나라만 들었습니다. 네. 자, 한국과 북한은 어떤지 궁금한데 조사가 됐습니까? 예, 한국은 뭐 사실 지난해보다 인터넷 자유가 조금 후퇴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조사 대상국 65개 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18개 안에 못 들었네요. 21위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가 됐는데 글쎄요. 뭐 한국이 인터넷 사용이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뭐 조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국으로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는 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예, 조사 대상국 중에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당국의 인터넷 검열과 단속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시리아, 이란, 에티오피아, 쿠바 순이었습니다. 이 중 쿠바는 여전히 인터넷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가 됐지만 그래도 지난해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바는 지난해 말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고 미국의 통신기업 등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와 평안남도에서 한때 약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20도, 남포 최저 4도에서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겠는데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1도, 강계는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5도, 최고 12도, 개성 최저 2, 최고 1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0도, 최고 12도, 장진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원산은 최저 5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해군의 작전 담당 존 리처드슨 제독과 중국의 우생리 제독이 최근 남중 공개 사태와 관련해 원격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해군 장성은 29일 1시간가량의 비디오 회의를 통해 중국의 인공섬에 대한 미국 군함의 근접 순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리들은 이번 화상회의가 양국 해군 간 세 번째 접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구축함 라세노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인공섬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의 이번 행동은 심각한 도발이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오스트리아 방문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리 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시리아 사태를 놓고 양자 간 다자 간 회담을 잇따라 갖고 사태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직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차례로 순방할 계획입니다. 케리 장관은 키르기스탄에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아메리칸 대학 캠퍼스 개막식에 참석하고 새로운 미국 대사관 준공식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또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각국 정부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미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 달 2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8일 위안부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열린 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며 논의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으며 서로 공유 가능한 인식도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도 있다며 그런 과제를 포함해 경제, 문화, 안전보장, 환경,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 관해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해 협력을 진전하는 회합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1일 서울에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최되는 시리아 사태 관련 회담에 모함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이란이 초청되며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란이 시리아에서 불안정한 활동을 하도록 용인하지 않겠지만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과 관련해 일부 토론할 부분이 있다며 이란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란이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를 체결한 뒤 미국과 공식 협상장에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요격용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8일 홋카이도 치토세에 있는 항공 자위대 기지에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패트리어트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가 2004년도부터 추진해온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 15곳에 모두 34기가 배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 전역에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군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억류되어 있는 338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육군 대변인은 군 당국이 27일 삼바시 산간 지역에 있던 보코하람 수용소를 기습해 납치 피해자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